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2배속으로 빨리 감기로 볼 만큼 성격이 급하다.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나이가 몇이에요? 결혼했어요? 이런 걸 막 물어본다. 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심리적 특질. 과연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걸 연구해서 강연을 통해 더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허태균 교수님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드라마 2배속으로 보세요? 아니요, 저는 2배속으로 다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보통 속도로 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근데 2배속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제 강의는 학생들은 전부 다 2배속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루해서 1배속으로 보면 아마 지루해서 못 보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외국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과 좀 다른 모습이 금방금방 포착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잖아요. 네. 심리학 중에서도 사회심리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왜 하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고요.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회심리학 안에서도 사회인지라는 분야가 제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사회인지? 예. 사회인지라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화난 것 같다. 저 사람 뭐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싫어하는 것 같다. 또는 저 사람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뭐 심지어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걸 느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 메커니즘. 예, 그 심리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인지라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연구해요? 무슨 통계 기법을 써요? 당연히 통계 기법도 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실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 과정이 일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고 저런 심리 과정이 일어났다면 다른 행동을 할 거다라는 일종의 실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을 그 안에 넣어 놓고 어떤 쪽으로 행동을 했느냐를 관찰하고 거기서는 이제 행동이라는 게 반드시 뭐 걸어가든지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설문지에 답을 하는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제 통계적인 기법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보이는 반응 패턴 이런 게 나라마다 달라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는데 나라마다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성향, 심리적인 특성, 행동적인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때 그거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나한테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한테는 나를 포함한 사회적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타고날 때부터 다른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역사적으로 좀 길게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태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어떻게 생겼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뭐 언제부터 개인주의라는 문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생겼고 집단주의가 생겼을까?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약간 밀농사 지역하고 관련이 있고. 밀농사? 예.
집단주의는 쌀 농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밀하고 쌀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쌀이 훨씬 더 노동직약적이고요. 그다음에 품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모내기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지 않으면 하기 되게 힘들고 뭐 세상에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고 가을에 수확. 이거 한 번 망하면 안 그래도 가을에 수확 잘 해도 춘공기가 쌀이 떨어지게 되는데 봄에 만약 이 농사 망쳤다 그러면 내년 가을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크게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협동해서 잘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거기서 집단주의가 나왔다. 집단주의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데가 그래서 양쯔강 이북이 밀농사 지역이고 이남이 쌀농사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양쯔강 이북 쪽이 더 북쪽이 개인주의적이고 남쪽이 집단주의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론에 더 가깝기는 한데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교수님이 책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관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주의? 이건 앞에 개인주의, 집단주의랑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제 개인주의, 보통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심리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한 1970년대, 80년대.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세계 경제의 축, 모든 유통, 뭐 물류, 뭐 모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연결의 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와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했고 그걸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한 축이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아에도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 자체도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집단주의 하나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란 개념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다른 문화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란 개념 자체도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집단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관계적 집단주의니 집단적 집단주의니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저처럼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회에서 커서 한국 사람들을 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단주의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뭐 집단,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멸사범공하고 회사의 목적이 우선이고 그러니까요. 개인의 목적이 뭐 나중에 오고 뭐 이런 내용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서양 사람들이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부분은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거보다는 그러려면 이게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규범대로 돌아가는 사회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회가 일본 같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해진 시간에 뭐 똑같은 옷 입고 맞아요. 뭐 일본이 가장 전형적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약하죠. 물론 개인주의는 아닌 건 확실하지만 그러면 우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1:1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조직 내에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꼭 조직 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떠나서. 안팎을 떠나서 나랑 친밀한 관계, 나랑 관계가 형성된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뭐 관계주의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집단주의를 요즘 나쁘게 보는 성향은 좀 있는데 저는 어떤 하는 문화의 특징이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인 겁니다. 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주의를 예를 들어서 나쁜 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부패를 맞아요.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각종 청탁 문화. 청탁 문화가 있죠. 학연 지연도 그런 거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죠. 좋은 쪽으로 보자면 배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한다. 그럼 어떨 때 배려냐? 원칙이 깨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데. 끼워주고. 예, 내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다. 예. 그럼 그 할머니한테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할머니 먼저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원래 먼저 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건 배려가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뒤에 서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먼저 가세요. 그러면 이건 배려거든요. 여기에 기본 원칙이 뭐냐? 원래 순서대로 가는 원칙을 깨야 돼요. 또 하나, 뒤에 할머니가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건장한 청년이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건장한 청년한테도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저 사람 바보지.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원칙을 지켰다 깼다 해야지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 노약자석이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먼저 온 사람이 앉아도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에 따라 저기는 앉을 수 있고 안 앉을 수 있고가 다르다는 거를 만들어 놔도 그게 돌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노약자 배려석이 요즘은 임산부 배려석. 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인 겁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겠습니다. 배려를 없애자면 어떻게 보면은 뭐 비리나 부패도 줄어들 거고요. 근데 비리나 부패를 없애자면 배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집단주의하고 관계주의가 요즘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 그 전에는 집단이 곧 관계였고 관계가 곧 집단이었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조직이 작을 때입니다. 사실 조직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직원이 한 5명이다. 5명이 아침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이 세 끼 밥 먹고 서로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되면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면 가족 같은 사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단인 건지 관계인 건지 그 안에 다 관계가 맺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하고 관계주의가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대한민국 조직이 지금 커졌죠.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계주의였다는 게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과도 분명히 다르고 중국과도 또 다르고 서구와는 물론 다르고 당연히 다르고요. 그렇다고. 첫 번째가 관계주의.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꼽으실래요? 관계주의에서부터 저는 관계주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주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가족 확장성. 가족 확장성. 네. 서구에서도 가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 사람들이 이 남미의 어떤 굉장히 끈끈한 가족의 관계를 보면서 쟤네는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페밀리즘이라 그래서 가족주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끈끈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가족주의인가 보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혈연으로 된 가족만 가족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회사 조직원도 가족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도 가족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을 옛날에 나라님이라고 부르고 뭐 아버지처럼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성향성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연구 중에 재미있는 연구가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조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저신뢰?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니네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냐, 뭐 물론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신뢰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저신뢰 사회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신뢰 사회라면 나타나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도 인테리어 공사, 집에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꼼꼼히 다 쓰세요? 보통 그렇지 않고 뭐 대강 씁니다. 그냥 돈 얼마, 여기 이 방 고치는 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안 쓰더라도 뭐 잘해 주실 거죠?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믿으세요. 이러면 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저신뢰 사회일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뢰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의 기준이 어디서 바탕이 되냐?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신뢰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의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정도면 부모를 신뢰하겠냐. 그러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겠냐.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겠냐. 이런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부모보다 더 높아요. 근데 원래는 낮아야 되거든요. 왜냐? 부모는 나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두세 명뿐이 안 돼도. 그러니까 모든 걸 날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는 5천만 명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더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확장성 때문에 더 높아요. 이걸 하나의 가족처럼 나를 돌봐줘야 된다. 서로 믿어야 된다. 그 참 우리나라 정치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의 베이스로 굉장히 친밀감과 신뢰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주의에서 비롯된 그리고 부분이다. 신뢰의 어떤 가치척도 기준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대단히 없는 높습니다. 가족 확장성. 예.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뭘 꼽으셨어요?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 심정 중심주의. 심정 중심주의.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심정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대강 압니다. 뭐 너 내 심정 알아?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심정을 번역할 만한 마땅한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주길 기대하고. 근데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기 힘든 겁니다. 그런 이성과 감성을 대비시켰을 때 감성 쪽? 뭐 감성 쪽의 관련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아니 꼭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척 보면 몰라. 네, 부부 사이에도 뭐 사랑한다는 얘기 왜 안 하냐. 아니 그걸 말을 해야지 알아. 뭐 이런 식의. 뭐 서양은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뭐 자식한테도 사랑한다 많이 하고 자식도 아빠한테 사랑한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말 안 하면 모를 거라는 걸 알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사실은 관계주의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저는 그것의 보거든요. 출발도 관계주의다. 예, 관계주의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여야지만 그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말과 행동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된장찌개 시켜 먹는구나. 그러면 서양에서는 자기 거 자기 혼자 시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된장찌개 시켜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 된장찌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4명이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저 사람이 안 좋아해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뭘 의미할까를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저 사람의 진심이 뭘까를 더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따지게 되죠. 진심이 뭔데? 심정이 뭔데? 이러고 따지게 되니까 저는 심정 중심주의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런 심정 중심주의는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심정을 서로 헤아린다고들 믿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네. 자기가 더 열심히 표현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알 거다라고 생각하면 덜 표현하겠죠. 알 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행동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정 중심주의 사회가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예. 살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상대방한테 진심을 표현할 정도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오버하면서 산다거든요. 뭐 경조사도 사실 맞아요. 연락 오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근데 우리가 늘 약간 선물은 과하게 저쪽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만 자기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설명이 한 단어 한 단어 갈수록 그게 전부 뿌리가 관계주의라고 하는 게 드러나네요. 관계주의, 가족 확장성, 심정 중심주의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군요. 또 그다음 이제 뭘 볼까요? 그다음에 얘기한다면 아마 복합 유연성을. 복합 유연성? 예. 뭐 심리학에서 비슷한 개념을 연구해 오긴 했었는데 저는 한국인의 심리를 설명하기에는 이 복합 유연성으로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뭔가 반대되는 걸 반대되는 걸로 잘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가질 수만 있다면 뭐 선택할 수 있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가지겠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고 그런 생각이야 다 있죠. 아마 다홍치마가 좋은 거였나 봐요. 그렇죠. 네. 파란 치마가 좋은 거 쓰면 이왕이면 파란 치마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홍치마가 좋은 거였으면 만들기 힘들든지 재료값이 비싸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였으면 같은 값이면 안 되죠. 선택의 그렇죠. 여지에 들어오면 안 되죠. 당연하죠.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비싸야죠. 더 비싸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좋은 거를 싼 값에 가질 수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할까? 성질이 급해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성질이 급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간다 그러면 급하게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이 얘기는 뭐냐? 쟤는 왜 빨리빨리 할 수 있냐? 빨리빨리 하면서도 잃어버리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좀 빨리빨리 해. 꼼꼼하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꼼꼼하게 하든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딱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두 개가 반대되는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때 이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다 해낼 수 있다.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놓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면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도 뭔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꾼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생깁니다. 당연하죠. 모든 선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잃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특별법을 만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거 그대로 두고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대신 요것만 싹 잡는 거. 뭐 이런 식의. 근데 이 세상에 싹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걸 하면 그거대로 잃어버리는 게 부작용이 생기죠. 있죠. 근데 그걸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뭐 딱 보면 뭐 아이들 교육도 그렇죠. 뭘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그걸 더 시키기 위해서 뭘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들어가는 만큼 빼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만큼 뺄 생각은 안 하고 늘 생각만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잠 못 자고 사교육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에 공부도 제일 많이 하는데 사회에 나올 때 보면은 좀 애들이 뜨뜻미지근한 애들이 나오는 약간 뭘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 없죠. 그러니까 말은 날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한 번도 못 만들었거든요. 왜 만드냐? 아무도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다른 거 저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와서 금상 받아왔다. 그러면 야,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넌 수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수학을 더 해라 그래야 되는데 수학은 그만하면 됐다. 영어다 이러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심리적 특성이다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뭐든지 썩는 거, 뭐 짬짜면,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짜장면 고르는데 짬뽕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짬뽕을 고르는데 짜장면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2개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이러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질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합 유연성의 결과가 네. 상호 모순되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선수나 육상 선수를 보면요. 주머니 있는 옷을 안 입습니다. 그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머니에다 뭘 넣고 있으면요. 전력 질주가 안 됩니다.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머니 없는 옷을 입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 전력 질주를 하려면요.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가족이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 위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전력 질주를 할 때거든요. 병원에 빨리 달려가려고. 예. 그럴 때는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는지 돈이 떨어지는지 열쇠가 떨어지는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가서 가족 일 다 돌보고 나면 그때 가서야 뭐가 떨어졌네? 주머니에 있던 거 다 어디 갔냐? 그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못하나 하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고도 압축 성장. 네. 압축 성장을 할 때는 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나 하면 떨어지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압축 성장. 맞아요. 전 국민이 전력 질주를 해버렸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뭐 전부다라 그러면 뭐 너무 일반화되죠.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네. 복합 유연성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자, 이제 4가지 공부했고 한 2가지만 더. 그러면 불확실성 회피요. 불확실성 회피. 예.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모든 인간이 불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뭐 신호등 같은 것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건널목에 파란불이면 건너가고요. 왜 건너갈 수 있냐? 자동차에 빨간불이 차를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만약 빨간불인데도 차가 휙 지나가는 걸 봤다.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유달리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죠.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 회피가 좀 강한 사회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제가 처음에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미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확실한 거를 좀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평가할 때 수치로 된 거 되게 좋아한다.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요. 사실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없잖아요. 결혼식도 웨딩드레스 입는 건 그대로 가는데 패백은 안 하는 집도 많고요. 뭐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실은 너무 쉽게 없어졌거든요. 예.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 사람들 한때는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데 많이 다니다가
요즘 여행 가는데 보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오래된 데 보러 갑니다. 유럽에서도 오래된 도시 전체가 막 옛날 여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것 같아 막 이러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런 곳인데 우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누가 훔쳐갔을까? 훔쳐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편안한 걸 누리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버린 거죠. 가시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 예. 불확실성 회피, 지금 설명은 물질주의하고도 닿는 것 같네요. 물질주의가 불확실성 회피의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눈에 잡히는 거, 알겠습니다. 보이는 거 이런 거 훨씬 좋아요. 마지막 6번째 우리의 심리적 특질은 주체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사실은 주체성이 또 관계주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성이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가장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주체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니까 내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요. 알아줘야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거죠. 늘 하는 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더 큰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존재감이 큰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는 비현실적 낙관성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인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낙관성이 뭔가 하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현실적이 붙었으니까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자신을 크게 느끼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작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낙관성이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대한민국 그래야 자기를 버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전쟁 겪고 나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네요. 저는 이 낙관성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정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는 좀 상처를 많이 받겠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1등이잖아요. OECD.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OECD에서 1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양극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면 아니 70년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보다는 우리가 풍요로운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더 이상 낙관성,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년 전, 60년 전에만 해도 온 국민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다 가난한데 그때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기준도 굉장히 소박했어요. 물론이죠. 가가지고 공무원 되는 거. 먹고 살면 되는 거죠. 네, 먹고 살면 되는 거. 뭐 한 50대에 집 한 채 마련했다 그러면 잔치했죠. 전부 다. 와 이러고 난리가 났죠. 뭐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퍼레이드도 많았습니다. 뭐 교수님도 기억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화문 같은 데서 퍼레이드 많이 했거든요. 그 탁구 대회에서 메달 따면 퍼레이드 했어요. 기능 올림픽 메달 따오면 퍼레이드 했고요.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존재감이 확 느껴졌죠. 마을에서 막 닭 잡고 뭐 깽가리 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런 거 해왔다고 닭 잡는다 그러면 사람들 다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성취한 거를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또 성취의 기준은 너무 높아졌고. 너무 높아졌고. 이제 웬만큼 뭐 누가 집 샀다 그래서 50대에 집 샀다 그래가지고 누가 잔치하냐. 넌 저기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뭐 20대인데 어디 200억짜리 빌라 샀대더라.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사람들이 꿈을 꾸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6가지를 쭉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때 그 6가지와 함께 궁금해지는 건 세대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죠. 특히 우리처럼 짧은 시간에 고도 압축 성장을 한 또 역사적 경험도 뭐 2조 전통사회, 일제 식민사회, 군사 독재 정권 뭐 이런 뭐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이런 급변 속에서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 6가지 특질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까? 편차가 심합니까? 편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시절을 지금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다 거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성향성이 무슨 한 50대 가지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은 그런 70, 80대 분들과 예. 요즘 말하는 소위 MZ세대 내지는 10대 예.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 50대가 이 MZ세대를 키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날마다 그런 걸로 보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 안에서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그거를 잘 따라가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특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저는 근데 왜 서로 지금 이렇게 서로 모르겠다 그러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정말 조직 내에서는 서로 불통이라 그러고 서로 건드리지면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 사람을 낙인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개인주의다 이러고 낙인 찍는 거.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보면서 집단주의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다 집단주의, 개인주의도 아니거든요. 이분들 다 관계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면은 그 전부 다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고 그걸 느껴보거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같건 다르건 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이 관계주의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세대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게 좋은 개념이니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같아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관계주의군요. 또. 예. 그리고 복합 유연성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너는 장점이 외향적인 거야. 너무너무 외향적이어서 좋아. 너는 그 외향성이 네 장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꼭 뒤에다 살짝 내향적이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이 있을 때 외향적인 데 있는 사람들은 내향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향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끌고 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합 유연성.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죠. 오지랖이죠, 오지랖. 이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를 없애는 방법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 중에 뭔가 한 마음, 뭐 한 뜻으로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없애는 방법이 뭐냐? 서로를 이해시키자 이러는 거예요. 이해 못하죠. 아니 근데 이해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쪽으로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서로 자기 쪽으로. 네, 서로 자기 쪽으로. 그리고 안 끌려온다고 욕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무시한다는 게 우리가 내려본다는 무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향적일 수 없구나. 이러고 넘어가 주면요. 세상에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서 그 다양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포기해야 소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포기 안 하는 순간 소통이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지죠. 왜? 그 소통이라는 게 결국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널린 사람이라도 대화하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끌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 그걸 믿고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믿음, 가치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회사 내 젊은 직원과의 갈등 네. 등등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네. 딱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이겁니까?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면요. 그렇죠. 하나만 비슷한 걸 봐도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만 다른 것만 발견해도 너무너무 짜증나요.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 자식은 자기랑 굉장히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손주는 약간 포기해요. 왜냐? 사돈피가 절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는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주가 만약 내가 콩자반 좋아하는데 손주가 콩자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콩자반 좋아하는구나. 이 해레비도 콩자반 좋아하는데 전국에 콩자반 좋아하는 인간이 4,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네. 얘랑 나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발견하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깊은 뿌리에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7, 80대건 10대건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드러나는 양태가 다른 걸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포기하라. 예. 그래야 진짜 즐거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저는 사실 사회심리학자고요.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니까 이 한국인의 심리를 좀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정리가 잘 되고 있네요. 아니요, 좀 더 해야지 되고 예. 세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서구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기술을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 배워왔죠, 우리가 발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 거 웬만한 거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 저는 그거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싶고요. 또 그걸 찾고 나면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서구에서 뭘 배워왔듯이 우리가 수출해야죠.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올 때 가르쳐 줄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야 뭐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시작점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로가 내 맘 알지 이러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심해진다는 이 말씀 우리 꼭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